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햇살은 참 봄햇살이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또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굉장히 좋았다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 참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힘든 시간에 이게 저희와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힌트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섹터별로도 상당히 좀 힘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4월이 지나고 또 5월이 좀 우려가 많죠. 원래 5월이 또 장이 안 좋다. 이렇게 계절성을 갖고 있는 또 달이어서 어떨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구석구석 그 사이사이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서 저희 데일리 힌트와 함께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연서파파님 안녕하세요. 네, 등골아파님, 쿠모다마님 안녕하세요. 깡영우님, 오랜만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바른공학자님, 예, 감사합니다. OJT님 반갑습니다. 뿔란 천사,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고요. 마에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역시 시장을 복귀해보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캐치를 해야 또 대응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또 찾아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약 29포인트 하락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갭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 출발을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과 지주사 등 저 PBR주 관련 섹터가 아침에 그래도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속에 그 외 일부 건설과 음식료, 태양광, 우주항공, 로봇, 통신 장비, 조선기자재, 미디어 이런 테마군들이 강세 출발을 보였고요.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반도체 소부장은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그리고 공장 증설 모멘텀을 발표를 했죠. 어제 제가 M15X라는 공장이 이제 증설한다. 미뤄졌던 공장이 증설된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모멘텀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소부장들 아침 나절에는 유니셈이라든지 STI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유진테크 한송케미칼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 코스닥은 9시 30분을 지나면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34년 만에 155엔을 돌파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조만간 BOJ에서 또 환율 관련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전체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또 이탈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차익 실현 약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K세론이다 이렇게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세론만 하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을 정도로 또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재차 반등한 시장 금리 그리고 엔화의 역사적 저점 수준 영향 때문에 꺾이지 않는 환율 영향으로서 시총 상위주 대형주 매도에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장중에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신작 출시 소화 이후에 차익 실현 출회되는 모습도 보였고 높은 하이브 지분율도 아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이제 또 하이브 오후에 3시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명확하게 실마리가 안 나온 상황이죠. 수급은 밸류업으로 재차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요. 금융과 자동차, 지주사 등이 상승세 보였고 거래소에서는 26일 날 코스닥 기업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할 예정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명확하게 다른 섹터가 이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밸류업 쪽에 좀 더 수급이 잠깐 집중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상승과 전일 속등 부담감 속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종목별 이슈의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가운데에서는 에코프로가 5분의 1의 액면 분할 이후에 재개 거래 속에 장중에 11% 이상 급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일단 끝났고 시총 2위는 일단 장중에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장중에 지속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액침 냉각,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액침 냉각 관련해서 GST가 장중에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환 시장은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양상이긴 하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다소 조금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이상에서 등락이 반복됩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4.8%대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 심리가 일정 부분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확신을 좀 갖기 어려운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이라든지 증권주가 강세였고요. 여론을 의식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소 좀 밸류업 쪽의 업종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세금 관련해서 또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도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DB손보라든지 삼성화재가 강세였고 뒤이어서 음식료품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강세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섹터 음식료 업종이 그래도 오늘은 일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반적으로 경기 강호주 중에서 오뚜기, 롯데웰푸드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방어주 중에서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반면 전기전자가 약세였고요. SK하이닉스가 경관, HBM 실적이라든지 낸드, 손익분기점 돌파로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4%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이 또 약세였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2차전지 업종도 그리고 전력기기 업종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또 약세였는데 업종별로는 통신장비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HFR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일부 통신 장비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비금속, 건설도 일부 강세였고 한편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 약세였고 특히 전일 테슬라 급등으로 상승했던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섹터가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 들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정말 방송 들어오면서도 와, 이게 방송 힘들겠다. 도대체 오늘 무슨 말을 하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크로 지표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원유 트레이더들의 이 관련된 포지션인데요.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실선 보시면은 거의 과매수권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원유 트레이더들이 지금 옵션 시장에서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해소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락이 일정 부분 분쟁이,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트레이더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다, 괜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옵션 트레이드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유 트레이드들의 과매수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유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동 정세에 대한 글로벌 원유 트레이더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더 매크로 지표로 참고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관련된 섹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반도체 관련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소부장 중에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유니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죠. 매출액은 12조 4,200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2조 9천억 정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흑자자는 당연하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2조 원대 초반, 그리고 멜치증권이 얼마 전에 제가 2조 7천억 정도 추정치를 냈다 해서 와, 이렇게 정말 나올까요? 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2조 9천억을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순이익은 1조 9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매출액은 1분기 기준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치 1분기 매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에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엄청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 그 SK 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HBM 등의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고 또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관련된 자료 첫 번째 자료 올려드릴게요. 오시면은 자료 보시면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플랫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3.2%까지 올라갔죠.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요. 과거에는 30%가 넘었던 정도 있습니다. OPM이. 그래서 이번에 23.2%까지 올라왔죠. 전분기에는 3.1% OPM이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고요. 매출액도 꽤 많이 올라온 부분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제품별 매출인데요. 역시 23년 3월과 비해서 24년 3월까지 보시면은 D램 쪽의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낸드 쪽도 꽤 올라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별 매출도 꽤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IR 자료로 낸 자료인데 노랗게 줄을 쳐 있는데 이게 DB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줄을 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전인데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효과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낸드가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점선을 좀 쳐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시장 전망인데요. 역시 시장 전망 쪽으로 본다면 관련해서 AI 서버 수요가 강세 지속되고 있다고 전망을 역시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교체 수요도 점차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향후에 AI 서버나 DC에서 고용량 eSSD 채용 확산도 기대한다라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일단 SK 하이닉스에서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소부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당사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계획인데 생산과 관련해서는 업계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펙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선단 공정 제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투자도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택마이그레이션 등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24년 제한적인 생산 증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재고 부분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재고가 좀 빠지는 과정에서 제한적인 생산 증가가 전망된다고 하니까 공급 과잉을 미리 지금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어떤 공급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AI 메모리인데 결국은 그 다음 그 앞전입니다. 앞전. 예. 캐펙스 전망, 예,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HBM3E가 올해 고객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을 증대한다. 그리고 HBM4 개발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협력을 위해서 TSMC와 MOU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HBM4까지 일단 계획이 분명히 나온 상황인 것 같고, DDR5도 고용량 서버 D램 수요를 대응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eSSD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HDD도 수급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가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를 보여드릴게요. 캐펙스 전망입니다. 캐펙스 전망 보시면은 AI향 메모리 일반 D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25년 말 팹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게 M15X 투자 결정입니다. 익스텐션. M15의 익스텐션 공장이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국의 첨단 후공정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는 거죠. AI 메모리용 관련된 패키징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 28년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미국의 첨단 후공정 생산 시설을 설치하면서 양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나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비주들 가운데 똘똘한 애들이 올라갔죠. 역시 이 관련된 장비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지금 450억 달러 미국에 지금 기존 대비 3배 정도의 투자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팹과 관련된 장비 투자들은 장비주들은 똘똘한 장비주들은 오늘 굉장히 반짝이는 종목이 굉장히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충북 청주에 건설 추진 중인 신규 공장, 그 HBM 등의 차세대 D램 생산한다 말을 했고요. 25년 11월 준공 후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봤고, 건설비가 5조 3천억,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반도체 리포트가 또 나왔죠. 읽을 만한 리포트라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올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투자는 그 디램 선단 공정 관련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차별화가 확실히 나타날 거라 봤는데, 삼성전자 비롯한 주요 메모리 업체의 올해 설비 투자는 D1A 그리고 D1B 캐파 및 TSV는 이제 이렇게 적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HBM 관련 공정 캐파 확대에 집중하는 것인데, 결국은 D램 선단 공정에서 갈라지는 점은, 차별화될 점은 트랜지스터 HKMG, 이게 뭐냐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입니다. 이 관련된 적용이 확대된다는 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이게 HKMG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ALD 레이어 증가, ALD 장비하는 쪽이 있죠. 이쪽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EUV 레이어 증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유진테크도 기억이 나고, 그죠? 뭐 일부 좀 생각이 나는 종목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하이케이 프리커서라든지 ALD 장비, 그리고 EUV 장비와 소재 수요 증가로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동률 회복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낸드 업체별 캐파 추이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짙은 녹색이 삼성, 그리고 약간 푸른 색이, 하늘색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에 키옥시아, 그 다음 마이크론, 이렇게 쭉쭉 솔라다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 이제 올라와 있고, 특히 삼성이 캐파에서 낸드 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캐파가 확연하게 보이죠. 짙은 녹색 부분입니다.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낸드 가동률 회복이 투자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장비 시장과 반도체 설비 투자입니다. 이 보시면은 토탈 웨이퍼 팹 이퀴먼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 나와 있죠. 꾸준하게 23년 이후로 24년이 살짝 쉬긴 하지만 25년도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팹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고요. 장비 반도체 설비 투자가 실선으로 보이시는 녹색 실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역시 장비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은 당연히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지속된 공급 조절 이후에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발표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고객사의 낸드 재고는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 캐펙스를 디램 선단 공정 캐파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요 업체들의 낸드 가동률 회복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평가를 합니다. 결국 이제 선단 공정 쪽이나 앞쪽에 대해서는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 등을 필요한 전반적인 어떤 공정에 대한 텍 마이그레이션,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할 건데, 아니면은 보통 후공정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선단 공정 쪽에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오고 낸드 쪽에 관련된 가동률,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추이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디램과 낸드가 있는데, 24년도 이후부터 25년도 보면은 디램도 올라가죠. 그리고 낸드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 추이 전망도 디램과 낸드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24년 지나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이 25년도 꽤 커 보입니다. 이렇게 막 그래프로 본다면.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구조인데, 저도 이게 기술적으로는 설명드리긴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구조가 이렇다는 정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기존 구조인데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래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구조로 이렇게 메탈이 올라가고 하이케이 부분이 이렇게 위에 적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뀌는 것을 좀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관련된 소재라든지 뭐 한솔 케미칼인가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채용 확대 부분인데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관련해 가지고 최초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각각 채용이 어느 공장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쪽에 채용이 확대된다는 점도 관련주를 좀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는 뭐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리포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바로 아마 서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더군다나 수요 측면에서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그다음에 eSSD 모두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뭐 전년의 기저 효과 그리고 AI향 고속 고용량 스토리지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메모리 업체들이 연내 차세대 V9 낸드 전환 투자를 시작하면서 25년에 본격적인 낸드 업황의 반등이 또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 장비 소모품 그리고 증착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AI 탑재에 따른 디바이스별 신규 낸드 수요인데요. 역시 디바이스별로 보면은 스마트폰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 다음에 PC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낸드 수요의 비중을 보면 29년도에는 5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낸드 수요가 이제 올라가면서 낸드 쪽에 차별화된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그래서 뭐 사야 돼? 뭘 관심주로 보는 건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두 종목을 하나증권에서는 피크를 해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예, 오늘 굉장히 돋보였죠.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까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포인트는 HBM 캐파 확대에 따른 ALD 장비 매출 증가, 뭐 관련 주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진입이라고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북미와 대만 파운드리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연내 진입 여부가 가시화될 것이다. 주성 엔지니어링 평가를 했고요. 메모리 영역을 넘어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고 외형과 이익 레벨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파크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는 뭐 글로벌 반도체 팹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EUV 공정 확대, 후공정 중요도 상승했다는 신규 장비 출하 기대감 등등이 있는데 뭐 각국의 반도체 팹 유치 경쟁 때문에 뭐 다수의 팹이 건설주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 현미경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EUV 공정 증가와 후공정 중요도 상승으로 인해서 신규 장비인 NK 마스크라든지 NK 하이브리드 WRA 뭐 이런 WLI 관련된 장비에 본격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도 사실 뭐 아주 주류로 많이 봤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파크 시스템까지 상당히 관심주로서 언급을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증권에서 이 종목만 예해서 이 종목만 봐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또 언급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SK하이닉스 청주 M15X 신규 디램 생산 기지 팹 건설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팹 건설에 5조 3천억 투자가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약 12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클러스터 계획된 국내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는 상황 같고 여기에 따라서 유안타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번 투자 발표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장 우려와 달리 유안타증권에서는 M15X를 활용해서 선단 공정 중심의 디램 캐파를 국내에 확보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HBM을 포함한 차세대 고부가 디램 경쟁력을 뭐 내부적으로 지속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25에서 26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재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투자 모멘텀 강화에 주목한다. 최근까지는 HBM 관련된 후공정단에 이제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전공정단의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 신규 팹 M15X 투자 발표로 디램 전환 투자 외에도 선단 공정 중심의 신규 라인 증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예상된다는 점 고려한다면 관련 밸류체인의 실적 회복 강도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M15X를 위한 투자 규모가 20조 원, 이중 건설비가 5조 3천억, 일부 TSV 투자들을 고려한다면 중기적으로 디램 신규 투자 규모가 약 100K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마 25년 200단대 그리고 300단대 낸드로의 전환 투자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을 한다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노출도가 높은 회사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노출도가 높은 전공정 장비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주가 모멘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DIT, VM,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유안타와 하나증권 공이 같이 언급이 된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SK증권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재개 움직임. 이게 결국은 전공정 장비 주가 반등의 계기 마련이다 봤는데,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1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투자가 3배 정도 늘어나니까 관련해서 국내 디램 투자도 하반기 재개 고려되면서 선등 공정 전환에 따른 전공정 캐파 로스의 근거를 두고 이쪽이 좋아질 수 있다. 평가를 했는데, SK증권에서는 가운데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니셈, FST,
GST, LOT 베큐um, PSK, 원익 IPS 이렇게 종목을 딱 픽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종목 중심으로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뭐 리포트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종목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해서 나온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GS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버티브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액침 냉각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오늘 GST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은 공부를 계속 할수록 점점 더 재밌고요. 점점 더 방대하지만 재밌습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그냥 다 같이 가는 시장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징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종목별로 굉장히 재밌어요. 각각 차별화되어 있고 각각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재미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역시 이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정도가 좀 반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약간의 음식료 업종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정제염 업체 한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한주의 소금 제조 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 시설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이 필수 원재료인 정제소금, 그러니까 정제염이 부족하고 제품 생산을 또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제염은 천일염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데요. 불순물이 적고 농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뭐 과자라든지 빵, 그리고 면,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김치, 이런 거 거의 모든 식품에 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정제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주 쪽의 내부 관계자는 뭐 이렇게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그나마 남은 재고도 조업 재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또 바닥이 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식품 산업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소금과 천일염 관련주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라티알, 그다음에 인상가,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뭐 이런 종목들이 소금과 천일염 관련주를 좀 들썩였고요. 그 외에도 뭐 식품주, 뭐 정다운이나 동서 오뚜기 이런 여타 식품주도 같이 부각이 좀 됐습니다. 야, 쉽지 않네요. 이게 소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다니까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생기면서 일단은 오늘 일부 음식료 업종 중에 소금과 천일염 관련된 종목들 포함해서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일부 화학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금호석유도 좀 그러기도 했고, 뭐 롯데케미칼이나 일부 좀 이렇게 NCC 업종들도 이 장이 빠지는데 플러스권으로 좀 올라오게 했는데요. 물론 업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실적도 좀 그러하고, 근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황이 턴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 관련된 화학 업종들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KB증권에서 오늘 가동률이 상승한다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석유화학이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석유화학의 동지표가 첫 번째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이것들이 일단은 반등구매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일단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동행지수인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단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중국 제조업 PMI도 동행지수인데 이것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석유화학의 가동률입니다. 글로벌과 동북아시아인데 지금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이 검은색 실선입니다.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동북아시아 쪽에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아마 중국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글로벌 쪽도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도 이렇게 파란색 밑에 따라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아시아 쪽의 가동률은
84.9%로 20년 내에 최고치까지 가동률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월 글로벌 가동률은 74.9%로 전년비 11.3% 증가했고 아시아 가동률이 85.9%, 전년비 20.7% 증가를 했는데요. 이 글로벌 쪽은 전통 수요 지표인 미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와 그리고 중국 제조업 기대 지수가 회복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쪽은 왜 많이 올라오느냐? 슈엔이나 테무, 알리, 미니소 등의 초저가 소비재 판매가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쪽에 수요가 이끌어지면서 이렇게 석유화학 쪽에 가동률이 막 올라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 이런 초저가 소비재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석유화학 쪽의 가동률이 막 급하게 올라온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진이 아직 가동률을 못 따라오고 있는데 가동률이 충분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NCC 순수화학들이죠.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등과 같은 NCC 마진 반등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4월에 1차 NCC 폐쇄 발표가 또 있는데 유럽 2기 그리고 일본의 1기 정도가 에틸렌 연간 141만 톤 정도가 1차적으로 NCC 폐쇄가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4월에.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NCC가 폐쇄되면 또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NCC 마진과 동남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막 치솟고 있는 부분들이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인데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고점 수준을 다 돌파했죠. 최대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아래쪽 보시면 검은색 아시아 석유화학과 납사 쪽의 마진입니다. 마진율이 거의 바닥권에서 기고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시면 2007년도부터의 자료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이 저렇게 올라가면 마진이 결국은 올라가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NCC 쪽에 관련된 마진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석유화학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석유화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섹터인데 최근에 그래도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일부의 화학주들이 오늘은 살짝 고개를 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섹터는 결국 이제 AI 관련주가 좀 오늘 좋지 못했죠, 역시. 근데 오늘도 역시 메타라는 종목이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왜 급락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어닝 쇼크였는데 급등하고 시간에서 메타는 어닝이 좋았는데 급락을 하고 시간에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2분기 예상치도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간에 거래가 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뭐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364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4.71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매출은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61억 6천만 달러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4.32달러 상회했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메타는 추정을 했는데 추정치 중간값 377억 5천만 달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 전망치인 383억 달러에는 못 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컨센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왔다. 2분기 전망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메타 측에서는 인공지능과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에 300억에서 370억 달러를 들이는 등 자본 지출이 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투자가 대규모 캐펙스가 늘어나는 투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조금 오늘 주가를 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투자 로드맵을 위한 인프라가 가속화될 것임을 재차 강조를 했죠. 자, 첫 번째 메타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타 흐름들 보시면 저렇게 시간에서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거의 한 16% 정도 빠졌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실적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저크버그가 효율성의 해로 이제 작년에 선포를 한 뒤에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광고 효과 등에 의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 1년간 주식시장에서 메타가 약 137%나 급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라마 3 등의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통한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다소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에버코어 ISI는 메타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beat and raise, 그러니까 깜짝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 올해 수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AI 투자에 비용이 굉장히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실제 기업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확산되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AI 관련된 쪽이 좀 좋지 못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메타 관련된 쪽에 관련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흐름입니다. 이 보시면은 자, 신영증권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같이 코멘트를 냈는데요. 그 메타 관련된 AI 출혈 경쟁에 의한 시장의 의문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는데요.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매출 전망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AI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총 캐펙스 지출이 350에서 400억 달러 전망으로 상향을 했는데 기존에는 300에서 37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캐펙스에 대한 비용이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AI 관련 지출이 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에도 계속 캐펙스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가 여전히 적자였다는 겁니다. VR이나 AR이 돈을 쏟아 부었었는데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랩이 또 되는 거죠. 똑같이 돈 쏟아 부었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메타 쪽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캐펙스 비용 부담이 매출로 돌아올 거다. 이게 주커버그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족족 주가가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캐펙스 부담이 확인됐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TSMC, ASML, 어닝 쇼크에서 나타난 수요 둔화 우려를 오히려 키우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TSMC와 ASML은 다소 좀 수요가 살짝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되는 국면에서 갑자기 캐펙스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붓겠다. 더 많이 캐펙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수요는 조금 보수적인데 왜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늘리나?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단이 다소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본 거란 거죠. 그렇다니까 메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 AI 모델인 라마3 출시했는데 이건 또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과 아마존도 경쟁적으로 또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또 키우고 있는데 출혈 경쟁 중에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좋을 수 있는데 결국은 투자하는 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 이런 식의 치킨 게임은 사실 또 지속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또 상당히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다? 결국은 수요가 굉장히 받쳐주는 것이냐. 여기에 좀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JP 모건이 또 코멘트를 냈는데요.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JP 모건 관련된 쪽입니다. 메타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JP 모건이 이렇게 냈는데, 자, 영문 쭉 나오니까, 자, 한눈에 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 정도는 다 충분히 다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커버그가 AI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시간 내로 메타는 주가가 점점 흘러내렸다. 근데 주커버그가 말을 하기를 AI에 대한 자본 지출과 에너지 비용을 확대하면서 회사 내부 나머지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자원의 상당 부분을 AI에 집중하도록 전환하더라도 일부 신제품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투자 범위를 의미 있게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제품에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강세론자는 여전히 메타 밸류가 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메타버스 때 또 실패했던 경험과 지금 생성형 AI 쪽의 성공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또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아무튼 우려가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고요. 약세론자 입장에서는 저커버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말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때처럼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힐 수 있다는 평가도 JP모건에서 같이 모멘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은 글로벌 IT 쪽에 살짝 최근에 우려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다라는 점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거쳐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곡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머리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좀 나와야 되고, 또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또 신제품을 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신제품이 나오면서 또 시장 반응이 나오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최근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절성을 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4월 달에 조금 주춤한 편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은 상당히 높은 이 계절적인 반도체 쪽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4월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계절성을 좀 띠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똑같이 역사적인 흐름이 또 반복될는지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상당히 반짝이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중에 급등각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 쪽인데요. 오늘 사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2%나 감소해서 실적은 조금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게 더 문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지난 1월 실적 발표 때 올해 투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중장기 수요 대응이나 북미 캐파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신증설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건데 투자 집행 규모는 다소 낮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규모를 줄인다는 거죠. 아울러서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국에서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에 전기차 침투율이 기존 50% 침투율 가정에서 30% 중반 내외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수요가 그리고 침투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에 소재주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 별로 좀 좋지 못했다 볼 수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뭐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짝 전방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좋지 못하게 LG 엔솔로에서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역시 GM 쪽을 조금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임팩트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시 북미 연간 생산 20만 대에서 30만 대 그대로 목표를 유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GM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역시 올해 30만 대 생산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차 출시와 더불어서 얼티움 EV 생산이 크게 개선될 것인데 역시 이제 가장 공격적인 게 GM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모듈 생산은 GM이 지난 6개월 동안 300% 증가를 했고요. 여름 말까지 현재 대비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GM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생산 증가가 EV 생산 확대로 당연히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모델은 뭐 쉐보레 유키녹스라든지 그다음에 브레이저 EV라든지 그다음에 실버라도 EV 모델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맞춘 이런 새로운 신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럭셔리 쪽도 뭐 캐딜락 쪽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EV도 아마 출시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올해 출시 예정인 뭐 쉐보레 이퀴녹스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하이오 주의 배터리 조인트 공장의 배터리 셀 비용이 크게 하락했고, 이외에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개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현재 설치된 캐파 기준 풀 가동이 GM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관련해서는 종목이 어떤 거 있느냐,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양호할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셀은 삼성 SDI, 그리고 소재는 포스코 퓨처엠인데 역시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GM 밸류 체인의 포스코 퓨처엠 탑픽이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관심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오늘 이야기가 하는 게 태양광입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미국의 태양광 업체 7곳이 태양광 제품 반덤핑 조사 그리고 관세 부과 관련된 중국 관련해서 청원서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중국 제품이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한번 거쳐서 이제 들어온다. 우에서 들어온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역시 반덤핑 조사를 하고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여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서 국내 일부 태양광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25년도 2, 3월 그러니까 25년도 1분기 정도가 돼야 태양광 관련해서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보수적인 이렇게 리포트도 평가 보고서 나와 있으니까 KB증권의 태양광 관련된 보고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가상화폐와 두나무 관련주가 또 하락을 했는데 역시 가상자산 그 관련 대장주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스 상환 소식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그레이스케일 GBTC 순유출 증가 등에 영향이 미치면서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64,000달러대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후 2시 기준에 64,000달러 거래됐고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9,2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4년 해킹으로 파산됐던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난 24일 마운트 곡수가 채권자들에게 반환될 가상자산 규모와 반환 날짜 등을 처음으로 공지를 했었고 이번 상환 절차에서 비트코인 14만 2천 개 약 13조 200억 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 1,000억 원 그리고 현금 600억엔 약 6,103억을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 해당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환 물량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하면서 관련된 자금들이 순유출이 아마 최근에 GBTC의 순유출이 1억 달러를 넘긴 것은 5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상환 물량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